이러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우전쟁이 끝나니까 전 세계에서 방산 생태계를 살리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북한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었고 끊임없이 국산화 자주국방 체계를 이어온 거야. 예,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시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좀 뜸했는데요. 제가 좀 작업을 하느라고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라는 책,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좀 뜸했습니다.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그린란드 점령 등 동맹이 동맹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가 지난해 1월 20일 날 시작되죠. 1년 정도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크레이지 트럼프 뉴노멀 이렇게 용어를 줬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크레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게 바로 베네수엘라. 아무리 적국이지만 전쟁 상태도 아닌데 수도를 폭격으로 하고 급수를 해서 대통령을 잡아가는 거죠. 그 이전에도 있었죠. 이란 폭격이었죠. 이란이 인구 9천만,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가스 매장량 2위, 페르시아라고 하는 긴 문화를 가진 거대한 사실 제국이거든요. 이란의 포르토, 나탄즈, 이스파한 세 군데, 그것도 핵시설을 폭격을 했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그린란드죠. 그린란드를 내가 소유하겠다. 미국이 소유하겠다. 달라. 주기 싫으면 팔아라. 아니면 힘으로 하겠다. 이건 군사 공격 침공을 의도한 거거든요. 물론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침공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질서의 파괴자죠. 동맹이라 하면 서로 지켜주는 건데 심지어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린란드를 동맹을 침공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충격은 아마 쉽게 가시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끝나든 간에.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나오기 이전에도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이거는 1945년 5월, 러시아는 5월 9일이 전승기념일이거든요. 5월 9일 이후로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첫 번째 전면전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죠. 이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나토 국방비 합의 2% GDP 이걸 안 지켰어요. 왜? 전쟁은 없을 거다. 그냥 치즈 먹고 샴페인 먹고 프로방스, 낭뜨 같은 이런 데서 해변에서 일광욕 즐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복지에 돈을 쓰고. 왜 그랬냐면은 유럽에서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니까 전간기, 전쟁과 전쟁과에서 그 사이 1917년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45년까지 39년까지 2차 발발하는 한 20년 좀 넘는 기간이 전간기였거든요. 근데 45년 이후로 2022년 2월까지 몇 년이에요, 거의. 거의 80여 년간의 전간기가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또다시 트럼프입니다만은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몰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한, 누가 봐도 세상은 불확실하죠. 피와 구별이 없고 동맹도 믿을 수가 없고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고 설마 하던 러시아는 대규모의 전쟁을 벌였고 또 틈만 나면 본인들이 불리하면 핵거리거든요. 핵전쟁 얘기까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이게 배경이 뭐냐? 이게 일회성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라지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냐? 지금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 주로 편입시키겠다고 그러죠. 중국과 가까워지니까 100% 관세 매긴다고 그러죠. 덴마크, 뭐라고 말하냐면 덴마크와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주요한 가장 두려운 외국이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일심동체였죠. 캐나다하고 미국은 프로야구도 같은 리그를 써요. 그 정도거든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누가 봐도 경제도 불확실하죠. 안보도 불확실한 이 글로벌 불확실성의 원인을 그 배경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무극화 시대로 봐요. 다극화가 아닌 거죠. 무극화, 극이 없는 거죠. 그 극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소련, 미국이 있던 이 냉전기에는 양쪽의 극이 지배하는, 질서를 지키는.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미국이라는 극이 잠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나 이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올라오지만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일본은 지쳐 있고 유럽은 분열되어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 극이 없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상황을 저는 무극화 시대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 무극화 시대를 진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존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무극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제가 가능하면 이 무극화 시대에 관계된 책을 시리즈로 저술할 생각인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 무극화 시대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몇 가지 차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안보적 불확실성이에요. 안보적 위기. 전쟁의 뉴노멀 시대예요. 우리는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미 전쟁의 뉴노멀, 분쟁의 뉴노멀로 접어들었다. 자, 냉전기에는 소련과 미국과 소련이 각자 진영을 형성했어요. 자본주의 진영,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이 진영은 따로 놀았어요. 공급망도 두 개였어요. 둘 간에는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세븐처럼 뭉쳐 있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 고등학생이 교련복 입고, 여고생은 간호, 그 다음에 남고생들은 목총 들고. 그게 그 시대였어요. 극단적인 대립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적이고 우리 자본주의 진영이 아니면은 무조건 적인 거죠. 월남전 파병도 그래서 파병된 거죠, 우리가. 그때는 걱정이 뭐였냐면 3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에. 특히 그 필드는 어디냐? 유럽 대규모.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나토, 북대서양 조약하고 자본주의와 바르샤바 조약하고 사회주의. 이 충돌이 항상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양쪽 다 거대한 군사력과 핵으로 부장해 있으니까 맹수는 맹수끼리 안 싸우죠. 왜? 지들 이겨도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핵전쟁과 3차 대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냉전기가 평화로웠어요. 왜냐? 각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진영을 관리했거든요. 이게 조폭, 냉전의 범죄의 질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폭들이 있는 데는 조폭들이 질서를 관리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잡범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15개 공화국, 그 다음에 동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소련 체제의 거대한 갈등들이 눌려 있는 거죠. 프라이봉 이런 것처럼 이 자유나 이런 걸 추구하는 또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힘에 눌리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 안에 폭력으로 진압을 거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진영 안에서는 사회주의의 대립 때문에 이 질서를 미국이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진영 안에서의 갈등들은 내리누르는 거죠. 더 큰 갈등을 막게 해요. 이게 냉전적 질서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큰 전쟁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코피 터졌죠. 어쨌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시 코피 터졌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련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럼 3차 세계대전의 핵전쟁의 위협은 사라진 줄 알았죠. 평화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국방비를 줄이고 방위산업을 해체한 거예요. 생태계를. 그래서 지금 유럽이 방위산업이 취약한 거예요. K방산이 기회가 생긴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유럽은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그건 착시였어요. 왜냐?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니까 사회주의의 갈등들을 힘으로 누르고 있던 소련이 사라지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처음 튀어나온 게 어디세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끔찍한 인종청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부터 시작해서 세르비아.
여기에서 막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터졌죠. 유럽이 개입을 했죠. 이건 소련 외 동유럽 지역이었던 거고. 근데 소련 안에가 터져 어떻게 돼요? 체첸 1차, 2차 전쟁, 러시아 조지아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1차, 2차 전쟁. 이게 다 소련 연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침공, 돈바스 지역 내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중앙아시아 탄탄한 국가들도 우리가 몰라서 계속 국경 분쟁이에요. 왜? 소련이 강제로 누르고 있던 게 이제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소련이 해체된 공간은 전쟁의 시대, 분쟁의 시대였어요.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국은 자, 양극 체제에서 소련이 사라지니까 잠깐 단극 체제.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잠깐은 행복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국력도 상대적으로 쇠퇴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GDP의 40 내지 50%를 장악했던 미국의 GDP는 현재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그러나 50%, 40%였던 때에서 지금 25%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만큼 미국이 관리했던 진영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걸프전 1차 전쟁, 2차 전쟁.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시리아, 리비아 내전. 그 다음에 중동. 이쪽 비사회주권 지정술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예전 같으면은 그 갈등을 억제해야만 사회주의와 싸웠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미국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트럼프는 내가 왜 남의 전쟁에 돈을 써? 니들이 안 했어요.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태국 캄보디아도 터져. 인도 파키스탄도 터져.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전쟁의 뉴노멀이에요. 어디서든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떡하죠? 전화로 하잖아요. 나 관세 때릴 거야? 해결이 안 되죠? 또 터져요. 또 관세? 자, 지금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해결된 것 같죠?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강대국이 없는 거죠, 열강들이. 힘도,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식물인간이라고, 의미 없다고. 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가 갈려 있으니까, 유엔 안보리가. 그 다음 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언제 할 줄 몰라요, 지금. 합리적이라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요소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불확실성, 안보의 불확실성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하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안보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경제는. 자,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했죠.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예요.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G7 중에 2%를 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왜? 기축통화가 있고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나마 투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일본 모두 다 1%, 0%에서 1% 사이예요. 자연성장률이거나 자연성장률도 안 되는 기준으로. 어디도 경제가 좋은 나라 봤어요? 선진국 중에 없어요, 지금. 중국은 좋으냐? 중국이 지난해 1조 달러의 무역 수지를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거는 밀어내기식 출혈경. 중국 내부는 아니에요. 여기저기 멍들어요. 부동산, 전기차, 실업, 저성장. 제일 큰 문제는 뭐죠? 저성장에다가 모든 선진국은 고령화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나갈 돈은 많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돼요. 취업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세금을 내야만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채의 덫이 생겨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쌍둥이 액자죠. 무역 적자와
정부 부채. 엄밀히 보면 정부 부채예요. 국가 부채가 아니고. 그런데 미국이 저 난리치고 머스크 칼질했지만 국가 부채가 GDP 120%였거든요. 이태리는 140%예요. 프랑스 마크롱이 얼마 전에 휴가도 줄이고 왜냐면 프랑스는 큰 정부거든요. 돈 많이 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정부 재정을 줄이려고 시도했을 때 프랑스가 110%였어요. 영국이 100%예요. 이태리 140%였죠. 일본은 250%예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럼 중국은 괜찮으냐?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부 부채가 한 80% 되는 걸로 추산이 돼요. 양호해 보이죠? 아니, 중국은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은 국영기업들이 많아요. 이거 다 정부 거예요. 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이 부채 늪에 빠져 있어요. 이걸 합치면 실질 부채율은 300%라는 추산에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G7과 중국이 모두 어떻게 되죠? 저성장과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동차, 석탄이 석유로 바뀌면서 IT. 근데 지금 첨단 기술의 한계가 왔어요. AI 툴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AI 툴 개발한 사람들을 해고해요. 자, 지금 현대 이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굴뚝 산업에 비해서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지금 이 신사임당 PD님도 저하고 오래 못 만날지도 몰라요. 거기 로봇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판단은 누가 하죠? AI가 해요. 힘은 누가 쓰죠? 로봇이 써요.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피지컬 AI가 돼요. 이미 집안에 로봇 청소기가 가장 기본적인 피지컬 AI예요. 미국의 택시에 이제 벌써 무인 택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부는 커지는데 이 부가 어떻게 되죠? 몰려요, 한쪽으로. 빈 부채가 커져요. 이 극단적으로 부가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어두운 자본주의 경제에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죠. 그러나 고용은 줄어들고 이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경제가 암울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했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이제 어두운 터널, 밝은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터널 들어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경제적 불안입니다. 자, 안보적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워. 경제적으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 지금 내 직장이 이대로 있을까? 지금 벌써 얘기 나오죠? 교사, 의사, 변호사 부터 시작. 창작자들. AI가 툴 다 만들잖아요. 작곡도 하고 만화영화도 만들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몇 년을 만들걸? AI는 만들어가면 쫙 만들어버리잖아요. 거대한 불안이 밀려요. 불안하죠? 우리 PD님도 불안하죠? 항상. 그럼 불안은 어떻게 돼요? 변화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참고 톨레랑스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래요? 아니면은 돈을 아끼고 나만 생각하고 남보다는 저축을 더하고 투자보다는 미래보다는 현실적인 가치에 안주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두 개의 불안은 글로벌 우경화로 가요. 우경화. 우경화, 작용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좌의 가치, 우의 가치. 우리는 너 좌파야, 우파야 그러면 여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잘못을 해야 잘못인 거지. 너 좌파야, 너 우파야. 유럽에는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좌파가 잘못을 하면, 우파가 잘못을 하면, 좌파가 극자로 가면, 우파가 극으로 가면 그건 문제죠, 이제. 그러나 좌경화, 우경화는 인간의 판단. 야, 가난한 사람도 좀 나눠줘야지. 야, 기업가가 너무 많이 혼자서 먹으면 어떻게 좀 나눠 먹자. 이게 좌의 개념이고. 우는 뭐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게 뭐가 나빠? 이 차이거든요. 사실 크게 보면 단순화시키면. 그런데 이 불안이 커지면 우경화예요.
새로운 가치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고, 남보다는 나,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소수자보다는 메인, 집단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나도 힘든데, 그쵸? 기존의 질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중심주의, 이런 우경의 경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우경과 토양성은 이제 극우들이 나타나요. 이 강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죠? 일본의 참정당, 극우. 독일의 AFD, 극우. 영국 개혁당, 극우. 이태리 멜로니 총리, 무솔리니의 후예라고. 프랑스 르펜 집권은 못했지만 민족전선 2배로 올라와요. 아르헨티나 밀레이. 트럼프도 극우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진핑도 극우적인 거죠. 중화민족주의. 푸틴, 러시아 민족주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 극우적 성향들이 나타나요. 극우적 성향들이. 그러면 이 극우는 왜 뭐가 무섭냐면은 항상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소수자예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 왜냐하면 소수자들은 항상 기존의 가치에 배치되잖아요. 성적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러면 항상 내가 가진 불안을 그런 가상의 집단들에게 투영을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 막 총질하면서까지 하는 바로 그게 한 단면인 거죠. 이민자들 때문이야. 내가 지금 뺏기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 때문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대한 불만들이 투사가 되는 거죠. 특정한 대상들이. 그 외국인 혐오증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사실은 외국인들을 혐오하면 외국인들이 없으면 돼요. 여기에.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업종들에서 어려운 일 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월급 받는데. 그 외국인들이 왜 들어와서 일을 하겠어요? 업주들이 왜 써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물건을 입지만 중국인을 미워하는 거죠. 중국 때문이야. 선거 조작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된 일 때문이야. 극단적인.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정치인보다는 스트롱맨, 선동가들이 설쳐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닌 거죠. 바로 쟤네 때문이고 내가 해결할 거야. 나만 믿어. 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두들겨 패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쫓으면 돼. 근데 그렇게 쉬워요? 그 외국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고 여기 정착할 수도 있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힘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까요? 푸틴, 시진핑, 트럼프, 다카이치, 헝가리 오르반부터 시작해서 이 튀르키 에르도안 다 강한 민족주의적 선동적인 정치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글로벌 우경화에서 극우의 출현, 그 다음에 선동 정치들이 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세 번째 바로 정치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처럼 전혀 안 보이죠. 국제법 필요 없어. 내가 법이야. I the jury. 내가 다 해결해.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스트롱맨이에요, 지금. 국제법이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규칙에 기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지금. 오로지 힘이 통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안보, 경제, 정치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혼돈이죠. 이게 무국화 시대의 배경이에요. 근데 네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위기예요.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미 위기다. 또 뭐라고 그래요? 클라이밋 디자스터, 이미 기후재앙이다. 지구가 녹고 있거든. 지금 이 올해 추운 것도 지구 북극이 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겠던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지금
파리 기후협약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평균 기온 낮추자.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1.5도 갖고 뭘 그래요. 자, 사람의 체온이 36.5도죠?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7.5도죠?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삐소리 났죠? 1.5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8도. 병원 가야죠? 안 고치면 죽죠? 이미 38도에 근접해 있어. 자, 기후재앙은 이미 재앙적 수준에 왔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갖겠다고 설치는 이유도 지구가 녹고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믿지도 않으면서 지구온난화의 성과는 가지고 싶은 거죠.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거든요. 탄소보다 몇 배나 더 해로운 게 온실효과의 메탄이거든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는 어마어마한 메탄이 깔려 있거든요. 얼음이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얼음에 구멍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북극 얼음이 녹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경험했죠 이미 팬데믹. 전 세계가 감염됐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그나마 치사율이 높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것보다 높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bur바이러스나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만일에 이런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떨어져 사니까 상관없죠. 근데 지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생각해봐요. 다 환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뭐 환경으로 간이 어쩌니 많았잖아요. 이미 초연결 사회의 위험으로 초연결돼요. 또 하나는 뭐죠? 원자력에 제한하는 재앙을 우리가 경험해 봤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미국의 드리마일. 이게 모두 다 원자력 최악의 등급의 사고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체르노빌 아직도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AI 시대에는 기하급수적인 전력을 요구해요. 이건 기존의 수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이제 탈원전이 이제 원자력 시대로 가요. AI 시대 때문에. 그러면 이 원자력은 어마어마한 이 효율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고로 이어질 때는 원자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원자력 위기가 다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위기, AI. 이미 AI는 이 인간이 지능을 AI로 넘겼을 때 AI가 우리를 지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러 경고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AI한테. AI를 못 믿으니까 멈티라는 게 있어요. 유모인 복합. 무인기 열 때 유인기 펜도장 하나. 그러면 AI는 분명히 적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죠. 근데 인간이 봤을 땐 분명히 테러리스트지만 5살 아이가 폭탄을 갖고 오면 인간은 괴로워합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손을 잡고 폭탄을 갖고 오면 인간은 괴로워해요. 어떻게 될지. 근데 AI는 바로 제거하거든요. 윤리가 없으니까. 그럼 인간이 그럴 때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AI는 어떻게 하냐면 내 명령은 제거하는 건데 이걸 지금 편대장이 막고 있잖아요. 이거 적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결국 인간의 이진법으로 인간을 위한다라고 그러지만 이게 끝없이 발전하면 그 명령을 AI가 재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인간을 위해라. 그럼 AI가 간단하게 영화에 나오는 거 볼까요? 지구 인류가 너무 많아요. 인류를 한 절반으로 줄이면 인류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로 우리의 인지적 판단이 넘어가는 순간 인간의 지적 능력은 퇴보하지 향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이미 내비게이션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수십 번 간데도. 옛날 같으면 지도 찾아서 한 번 갔다 머릿속에 남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10번 가도 그게 어딘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AI 시대에서 개인적으로는 치매 환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학자는 아니지만. 자, 이 AI는 어떤 위험으로 처리할지. 왜? 모든 게 AI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AI끼리 다 연결될 거라고요. 전 세계가. 근데 인간은 그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하죠. 신사임당도 이거 찍었는데
어떤 건 구독자가 많고 어떤 거는 시독자가 별로 안 나오죠. 그 알고리즘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건 AI만 알고 있어요. 대충 우리 짐작만 하는 거죠. 왜? 그 알고리즘의 긴 뿌리를 우리 머리는 찾아갈 수가 없거든. AI의 얘기.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를 발전시켰지만 기술이 인류 전체를 지금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그걸 저는 생명안보, 라이프 시큐리티라고 개념을 줬어요.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뭐 때문에? 기후변화, 원자력, AI, 팬데믹. 이전에는 없던 기술로 인해서 발전한 어떤 새로운, 이거를 울리백 선생은 위험사회라고 1980년에, 86년에 이미 책을 썼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바로 라이프 시큐리티, 생명안보, 인류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 어쩌면 전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그게 바로 기후재앙이고, 원자력이고, AI이고, 팬데믹인 거예요. 우린 이미 지구 역사상 최대 95%의 생명체가 사라진 대규모의 전멸 상태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 네 번째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위험의 위기예요. 리스크.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거든요. 데인저하고는 다른 거예요. 투자할 때 리스크라고 그러죠. 데인저라는 표현 안 써요. 투자는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네 번째는 뭘 요구하느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나 혼자 막나요? 아니죠. 전 세계 해고해야 되죠.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탈퇴했잖아요. 원자력 투자하고 원자력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화석연료를 다시 쓰고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한데 세계는 지금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무국화 시대의 배경이에요. 제가 시대 진단을 한 안보적 불안, 안보적 위기, 경제적 불안, 경제적 위기, 정치적 불안,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 위기. 네 번째, 새로운 위험, 새로운 위기.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국화의 시대라는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왜 이런 불안한 말씀을 드리느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원에 갈 때는 내가 스스로 몸이 아프다는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병식이에요. 병에 대한. 현실에 대한 진단. 진단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해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갑툭튀가 아닌 거죠.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튀어나온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라져도 이 현상, 이 거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또다시 제2의 제3의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이 불확실성의 질서는 이미 끝이 아니고 커다란 입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적응해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조만간 끝날 거다고 생각하는 건 나이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때는 결국 거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냉정과 같은. 진영은 추억이에요. 그렇지만 진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영은 느슨해졌지만 청해화된 느슨한 형태로 존재해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 방식은 뭐냐? 바로 각자 도생해.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이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각자 도생의 전략만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불안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 과거에 우리는 아니다. 과거에 한국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힘없이 필요하던 그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력 10위, 첨단 기술력은 더 앞서요. 그다음 세계 국방력도 세계 5위권 맞아요. 그 다음에 문화력, 캐디언, 세계를 지배하죠? 이거 오래가요.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견이 많은데, 이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는 이 미중의 사태, 이걸 넘어가잖아요. 물론 여야 차이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우리만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가진 나라 없어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의 그 광기를 막지를 못하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이 지난해 그랬어요.
한국은 경제, 민주주의 모두 모범적이다. 한국을 봐라. 근데 하나는 더 얘기했어요. 근데 애 안 낳는 건 큰일이다. 애는 낳아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무국화 시대에 대한 제 시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건,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 건 사실은 이 거대한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트럼프 방식의 해법인 거예요. 앞으로 한국 방산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군비 통제의 시대, 암스 컨트롤이 아니라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의 시대예요. 제가 소련으로 유학을 갔을 때가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소련에 갔을 때는 모든 소련의 이 영어로 만든 선전책자는 암스 컨트롤이었어요. 군비 통제. 모스크바 프로그레스 출판사라는 데가 영어책을 선전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전 세계에. 그때 왜 그러느냐? 소련은 미국과의 경쟁, 레이건. 사실은 소련을 붕괴시킨 건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은 집권하면서부터 소련과 그 이전 미국의 유정자들, 소련과의 공존을 추구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소련을 무너뜨릴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힘의 우위를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릴 계획을 옮기기 시작했고, 레이건노믹스, 이 소련은 레이건이라는 거대한 힘과 충돌하면서,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도 있지만 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성기 때도 소련의 경제력은 미국의 50%를 못 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힘의 우위로 압박을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군비 경쟁에서는. 그때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레이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했거든요. 이걸 러시아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이미 파탄 상태인데. 포기한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내가 안 할게. 나 졌어. 나 경제적으로 도와줘. 라고 포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건 70년대부터예요. 브레즈네프 때부터. 그때부터 대탕트라고 하는 걸 소련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야, 그만하자. 힘에 딸리니까. 결국 소련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사회주의 시대는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이 군사력이 급속히 약화했죠. 미국과 대항하던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은 쉽게 말하면 녹슬기 시작한 거죠. 일부 기술만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쟁은 이제 없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제가 유학할 때 소련은 비참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유학생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랬어요. 정말로 실화예요, 실화. 우리는 막 풍족하게 쓰니까요. 그러니까 가보면 그렇게 평온하던, 좀 부족하지만 평온했던, 노동 은퇴한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받고 집도 나라에서 주고 배급도 주고 이런 모든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존재할까? 인구가 급속히 감소했어요. 살인, 마약, 알코올 중독, 자살, 사회가 거의 해체되는 줄 알았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어두운 암울함. 군사력이고 뭐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만든 항공모함까지 고철로 중국에 팔았거든요. 발약을 하고. 그게 지금 랴오닝함이에요. 이러함.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 러시아는 군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세면 그때 우리가 줬던 차관을 러시아가 불금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T-80 탱크부터 시작해서 메츠, 이글라, 그 다음에 헬기,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방산 물자를 받으면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상당히 많은, 일부러 준 건 아니죠. 군사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 K방산이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 정도였어요. 평시 같은 거 그렇게 안 주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군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산 생태계도, 방산은 뭐냐? 이런 물건들은 계속 팔리면 계속 찍어내죠. 근데 방산 물자는 훈련 안 하고 안 쓰면 그대로 이게 소모가 안 되니까 대규모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는 낭비죠. 그러니까 유럽은 소규모 주문 생산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잠수함한테 주문하면 5년, 10년 걸리고 탱크한테 주문하면 좋은 건 만드는데 공급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토는 2% 정도의 GDP 2%의 국방비를 내기로 합의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1% 정도밖에 안 냈어요. 어차피 전쟁 안 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조선업 쇠퇴한 게 바로 그거예요. 군수조선도. 조선업 쇠퇴도 있지만 전반적인 군수 역량이 줄어든 거예요. 한자. 그러니까 영원히 평화로울 것 같았죠. 그런데 유럽을 각성시킨 게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 거죠.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이고 뭐 그전에 있었던 소규모 분쟁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 러시아의 분쟁들, 체첸,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 소규모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같은 경우도 압도적인 화력을 때려부시면 끝났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제한적인 소모전이거든. 병력과 자원이. 유럽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만 손실한 장갑차, 탱크가 최대 2만 대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유럽의 빅4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여기가 가지고 있는 MBT, 주력 탱크가 영국은 챌린저, 프랑스는 르클레르크, 이태리는 아리에테, 독일은 레오파르드 2, 최강의 전차들이죠. 3.5세대. 근데 이 전차를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돼요.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 2200대 가지고 있거든요. 3세대 이상만 해도 1700~1800대예요. K1, K1, E1, K2 이렇게 합치면 얼마나 유럽이 허술한지 알겠죠. 유럽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야, 이제 방산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끝나니까 전 세계에서 방산 생태계를 살리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북한이었어요. 왜?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이후로 이 둘은 매일 전면전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둘이 차이가 있죠. 북한은 경제력이 최빈국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최정상급 경제력, 첨단, 과학, 기술, 전기, 전자, 정밀 기계, 철강, 화학 이게 고도로 발달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방산 생태계를 가진 데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달려오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가. 포탄부터 시작을 했어. 러시아는 북한으로 갔죠. 그러니까 허접스러운 북한 무기라도 가져다 써야 되니까 병력으로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방산생태계가 살아있었고 끊임없이 국산화 자주국방 체계를 이어온 거 아주 착실해요. 처음에는 육방부, 포항부라고 그랬죠. 왜냐면 어차피 전면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육군이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탱크는 K1, 그 다음에 K2로 이어지는 계보,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그 다음에 다연장 천무, 그 다음에 현무,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런 식으로 아주 탄탄한 육군 전력을 육성을 했어요. 다 자주국방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은요. KT-1 기본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T-50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이걸 공격기로 바꾼 FA-50, 그 다음에 KF-21이라고 하는 4.5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군은요. 해군은 우리 울산급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울산급 포항급 PCC 호위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개토 1, 2, 3 광개토 1, 2, 3를 이어지는 이지스함까지 이어지는 정도대왕함, 다산 정영함까지 이어지는 이지스함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지금 91년 하드베이에서 진수한 장보고 209 잠수함, 이제 지난해 12월 퇴역했죠. 209 장보고 1, 1800톤급 장보고 2 손은 1급, 그 다음에 3000톤급 중장함수 안창호, 그 다음에 세 척 만들었고, 이제 안창호급의 이 장영실 장보고 3의 배치 2에 3600톤급 장영실함까지, 탄도미사일까지 정말 탄탄하죠.
정말 탄탄하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다 국산이라는 거예요. 이 외국의 기술을 도입을 시작해서 지금 국산화 시킨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K9 세계 저점포 시장 절반, FA50 경공격기, KT1 또 이미 여러 군데 많이 팔렸죠. 그 다음에 K2 퓨어탱크 이번에 페루까지 진출했죠. 그 다음에 2099급 잠수함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수출했죠. 지금 캐나다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3,000톤급 무거울 잠수함이죠. 지금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은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장보고 3의 안창호급, 그 다음에 이제 다산정유관. 독일도 3,000톤급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중국 잠수함은 안 사가겠죠?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되질 않아요. 지금.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몇 나라 되지 않아요. 디젤 잠수함을. 자, 러시아,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스웨덴,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정도래요. 지금. 여기 3,000톤급은 한국하고 실무를 만든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 독일 하드웨는 실물이 없어요. 일본 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 지금 고민인 거죠. 같은 나토의 하드웨에 사느냐, 성능이 검증된 실물이 있는 한국을 사느냐. 우리가 폴란드에서 졌지만 폴란드에 진 거는 기술력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스웨덴한테 졌죠. 왜냐하면 폴란드는 나토잖아요. 또 스웨덴 붙어 있잖아요. 나토 내 금융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KF-21 하면 곡봉 얘기하는데 KF-21이 F4 팬텀 F5 그다음에 우리 F16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F16이 날아다니는 게 지금 3,000대쯤 돼요. 4,600대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6년에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 건 말고 계속 도태 시기가 도래해요. 이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 사실은 KF-21이에요. 왜냐?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런 것도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제때 적기에 공급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미국 F-35는 이 스텔스, 지금 장 보러 가는데 람보르기니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제 하이, 미드, 로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 F-35로 때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FA-50, KF-21, F-35. F-35도 이제 KF-21 블록 3나 아니면 그 이후로 가면 대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베스트셀러로 K9, 천무, 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잠수함도 미래가 있고 KF-21도 미래가 밝아요. 왜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 틈새 시장을 개발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틈새 시장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K방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좋고 앞으로도 전도 양양하다. 이미 그 마스가는 이미 입증된 거 아니에요? 미국? 이 MRO, 유지 보수까지 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 있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한국 K방산의 기회는 오래 갈 거다. 근데 위험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이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거든요. 방산 생태계를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왜?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고 안보전략, 국방전략에서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재무장에 나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면 유럽이 다시 기술력과 어떤 그 유럽 나토의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면 한국 방산에는 이게 위기가 되겠죠. 그동안은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없다기보다는 제한적 경쟁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샴페인 터뜨렸다는 미래는 쪽박쳤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초격차를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격차를 이어나간다 그러면 미래는 있다.
그리고 유럽의 어떤 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유럽이 아주 뭐 올마이트하게 강해지지는 않는다. 왜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유럽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러시아가 미국이 유럽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그래서 GDP의 10배, 인구의 5배인 유럽을 침공한다? 유럽이 러시아에게 뚫리는 순간, 나토가 무너지는 순간 전체가 흔들리니까.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그러면 유럽이 전쟁이, 물론 이번 러우 전쟁으로 상당 부분 정찰이고 군비를 증강한 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군비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적정 국방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군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겠죠? 대신 굶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 딜레마에 처할 거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같이 좋은 상황보다는 유럽이라는 경쟁 요인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강했던 데는 이유가 있고 지금도 좋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최대의 투자, R&D 투자, 그다음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서 방산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를 보자 김정은이 가장 떠올렸을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경우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죠. 마두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특히 마두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맞섰거든요. 그런데 급습을 해서 대통령을 잡아가 버렸거든요. 범죄자로.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도 항상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구나 하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반응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 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을 쐈어요.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그런데 그게 마두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가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마두로 체포 다음 날이거든. 직후거든요. 또 하나는 무인기예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인민군 총참모부와 김여정이 나와서 한국에서 무인기를 침투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었죠.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 쪽에 민간이 보냈다는 게 뭐 스스로 자백한 사람도 나오고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북한이 공개를 할 때 인민군 총참모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인기가 침투했는데 자기들이 내부로 깊숙이 유인을 했고 특수한 전자전을 활용을 해서 강제로 추락을 시켰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뭐냐? 자기들은 방공망이 완벽하다라는 걸 자랑하는 걸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공망은 지금 무인기, 소형 무인기까지 들어오는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의 그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간 무인기를 포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 언급도 있었어요. 왜 못했느냐고. 이 무인기, 이번에 보낸 무인기는 이 크기가 큰 독수리나 두루미 정도 크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는 또 특히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에 특화되어 있지 올라가는 거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면 잡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못 잡냐 그러지만 철원평야만 가도 두루미가 수백 마리들 날아다니고 독수리 날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 무인기는 속도가 새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독수리 정도보다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잡기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걸 잡았고 자기들이 전자전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추락을 시켰다 얘기한 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방공망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무인기가 특별히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군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 본인도 알거든요. 내용물을 보면 다 소형 부품이고. 근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이걸 이슈화 시켰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목표는 바로 자신들의 방공망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북한의 김정은의 그 경호 체계는 마두라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북한은 일단 병력이 1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최대치예요. 적은 경우는 한 80만, 90만 선까지 되고 그중에 30, 40%는 영양 결핍증이에요. 밥도 못 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 보면 비아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도 평양방어사령부, 우리 수방사가 한 15만에서 한 20만 돼요. 외곽이죠. 이 호위총국, 직접 경호 담당하는 게 한 5만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974 부대라는 김정은 경호부대가 한 3, 4천 돼요. 그 다음에 김정은의 근접 경호하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때 본 키 큰 친구들, 깍두기 머리들, 차 옆에 괜히 붙어 떠다니는 친구들이 한 50명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인간 병기예요. 그냥 그달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 북한 포로들 자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두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평양은 지하세계다. 지하세계. 김정은의 숙소는 지하의 미로 속에 어디서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베네수엘라나 평양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북한을. 두 번째, 이번에 델타포스가 저렇게 완벽에 가까운 작전을 했던 건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내부자가 있었다. 이미 나오잖아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군 공습 이전에 미국과 사전에 교감을 했다. 마드로만 작업하면 협력하겠다라고. 결국 로드리게스가 사전에 협력해서 가능성이 있죠. 로드리게스가 아니더라도 그 안가의 내부를, 외부는 알지만 내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미로를. 거기서 다 미군의 희생은 한 명도 없고 쿠바 정예위원 32명을 몰살시키고 합쳐서 거의 80여 명을 미군은 아무런 유혈이 피해가 없고 심지어 부상자도 없고 한번 피격당했다고 그러지만은 심각한 부상자도 없고 그럼 안에 내부자가 있었을 거다. 공모자가. 그럼 북한에서 내부자를 찾는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를 북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당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덤볐다가는 얻어맞는다. 그 다음에 잡혀간다. 이란은 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김정은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거죠. 자, 저쪽은 크레이지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처럼 잡아가는구나. 선이 없구나.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아예 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크레이지 트럼프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북한이 미로인데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이 세 군데 핵시설을 GBU-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 지하 60m, 100m까지 내려가면서 터뜨렸잖아요. 지하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우리가 만일에 지하 60m에 있다고 쳐봐요. 100m에. 지금 안전하죠. 그런데 이 위에서 뭔가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거기다 벙커버스터의 특징은 폭탄이 땅에서 터지면은 에너지가 밖으로 퍼지지만 땅에 들어서 터지면은 지표면이나 암석이 뚜껑 역할을 하니까 밖으로 못 나가요. 에너지가 퍼져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 공간들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충격파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벙커버스터 공격이 오면 더 불안하죠. 왜? 입구가 막히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매몰되는 극심한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폭격과 GBU-57 그 스텔스로 갔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장님을 만들어 놓고 들어갔잖아요. 이건 김정은에게는 이건 사실 공포 그 자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일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한반도가 위험해지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김정은 제거하면 좋겠다 그러지만 김정은 제거해서 모든 게 끝나고 통일되고 행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에 오는 불확실성, 그 모험줄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걱정을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다른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베네수엘라는 이 미국의 앞바다에 해당하죠. 가까워요. 멕시코, 아메리카만 멕시코만 좀 더 가면 베네수엘라니까. 거기에 항모 전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을 띄워놓고 장기간 마약 선단을 공격했죠. 근데 그거는 속임수였어요. 뭐냐? 바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수도를 마두로를 지켜보기 위한 몇 달 동안 거기서 완벽하게 탐지해낸 거죠. 내부 상황. 근접거리에서. 우리는 모두 전면 침공만 생각하는데 미국은 전면 침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마두로만 제방을 생각했던 거죠. 자, 미국이 만일에 항공모함 전단과 강수상륙 전단을 동해에 떼어놓고 원산 앞바다에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다음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망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감시해 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안 주겠어요, 북한에게? 그러니까 북한을 베네수엘라 마두로 방식으로 한다? 불가능하다. 북한을 폭격을 한다? 북한은 핵무력법이라는 거에 김정은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지도부가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보복선이 가동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다르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것보다 일단 대화로 나가야 되겠구나. 버티면 얻어맞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이라는 핵이 없으니까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더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하게 만들겠죠. 러우 전쟁의 전환과 종전이나 휴전 후 러시아는 어떤 분야에서 한국을 가장 강하게 찾게 될까요? 일단 이제 러우 전쟁은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이러면 욕 좀 먹는데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미 양쪽 다 지쳤어요. 지금 볼까요? 매일 푸틴이 이긴다 그랬죠. 근데 전선을 보면 똑같아요. 전선 지도가 확 뚫리지 않아요.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 선전하고 있다 그래도 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술적 전투, 소규모 전투에서는 일진일퇴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25 때 고지전이라고 있었잖아요. 한 고지 뺏었다고 그래서 전선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전선을 뚫으려면 전선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규모 병력이 집중돼야 되고 많은 물자가 와야 되고 수십만 명이 모여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세를 해야 되거든요. 양쪽 다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냥 소부대 전투, 커야 대대급, 아주 커야 연대급 전투 정도. 또 연대급 전투를 하더라도 분산되어 있는 거지 한 군데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버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서 순식간에 들어가서 국기 꽂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침투는 하지만 괴롭히긴 하지만 영원히 점령하려면 병력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우리 잘 모르는 포크로우스크 러시아가 점령했네. 지난해 가을부터 그랬거든요. 지금도 전선은 그대로예요. 포크로우스크 미노그라드 아직 격전지인데 여기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 수많은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 서울시 면적의 한 2배쯤 되는 경우 지금 일각 언론에서 나오는 잡힌 포로 2명 그 포로들이 답을 말해주잖아요. 북한 군인들은 죽여도 겁 없이 왔다.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그 쿠르스크 같은 경우 이 러시아가 회복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인해 전술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사실상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지만 교착되어 있다. 이 교착은 언제부터냐? 사실은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지만 지금 교착된 전선은 2023년 6월 전선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러시아가 진전을 하고 있지만 이 소모가 너무 많아요.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진전한 지역이 한 4,000제곱킬로미터쯤 돼요. 그럼 4,000제곱킬로미터면 서울시가 600이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3배라는 거죠. 면적이.
그 다음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약 10만 제곱킬로쯤 된다는 거죠. 크림과 돈바스 그 이후에 장악한 지역. 1년에 4천이면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10년이면 4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학자가 그랬어요. 군사학자가. 세계 석학으로 취급받죠. 러시아가 이긴다. 근데 앞으로 100년 이상 걸린다. 사상자는 수천만 명이 될 거다. 못 이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선에서 치고받는 건 양측 다 전술적 전투다. 오늘은 하루 우크라이나 전진하고 내일은 러시아가 전진하고. 그래 러시아가 조금씩은 먹어 들어간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죠. 그러나 그 천하의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지금 몇 년째예요. 근데 4년 돼가요. 만 4년? 점령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전선이 크게 확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지쳐있다. 뭐 일부 병력을 뭐 첨단 장비 아끼고 있다. 그럼 아끼지 그걸 다 씁니까? 거기다 전선을 다 몰아넣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추가적인 뭐 전쟁 그건 아니에요. 그럴 여력도 없어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서유까지 국제 유가도 푸틴한테 불리해져요. 전쟁은 지금 협상을 하는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났어요. 계속 만나요 지금 이제 직간접적으로. 근데 협상이 왜 안 되느냐? 영토 때문에 그래요. 영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우크라이나한테 달라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가 안 주고 있는 나머지 지역까지 달라는 거고 그럼 전쟁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젤렌스키가 이 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투표를 결정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요. 넘겨주면 탄핵이에요. 위헌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푸틴은 그러면 그 영토를 우크라이나한테 양보할 수 있나요? 푸틴도 안 돼요. 푸틴은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지금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법으로는 러시아 영토예요.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는 영토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정권을. 국민 투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못 두는 거고 푸틴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되겠어요? 종전을 하려면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 포로가 이건 다음이에요. 양쪽이 이거 합의를 못 하잖아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보고 땅 주라는 거거든요. 왜? 부동산 업자니까 이 땅 그냥 사고 파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린란드 산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은 어렵다. 그런 휴전은 돼요. 휴전을 인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싸움만 멈춰놓으니까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해요. 지쳤으니까. 푸틴은 자기도 지쳤는데 완전히 땅을 양도 받는 걸 전제로 끝내고 싶어요. 완전히. 요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6.25 때 만 3년 동안, 만 2년 동안 휴전협상했거든요. 좀 그 상태를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고지전으로 죽어가는 거죠. 불행하게도. 요 상황이다. 그러나 끝나긴 끝난다. 왜냐 전반적인 상황이 양측에게 모두 불리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임 국방부 장관이 30대 중반이에요. 디지털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취임하면서 이 의회 정언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징집 기피자가 200만이다. 러시아, 아주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살상 탈영병이 20만 명이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그럼 러시아는 편하냐? 아니죠. 러시아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끝없는 소모에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저기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로 간다. 그러니까 아마 종전하다가 아마 휴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불행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양쪽 다 지쳤기 때문에 소규모 교전은 있겠죠. 그러나 전면적인 전투는 피할 거다. 가능성이 높다. 양쪽 다. 이제 휴전하면은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물자가 지원이 될 거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도 전쟁 준비를 하겠지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불안한 휴전 속에서 양측은 경제 문제에 눈을 돌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 막 소리 뭐 또 했죠. 우리한테 기회가 잘 안 올 거예요. 왜냐? 나토 국가들은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살상무기 지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우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살상무기 지원한 나토에 기회를 주겠어요?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나토 미국에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어도 더 큰 기회가 오진 않는다. 유럽, 나토, 미국이 먹고 남은 것 정도 꼭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게 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러시아 입장은요. 러시아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다. 우리에게.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온전하겠어요? 다 부서졌겠어요? 다 부서졌겠죠. 전쟁하면서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건 수요는 우크라이나보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더 많아요. 여기 매일 전투하니까 거의 초토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 재건이 아주 급해요. 그래야 재건 지역에 있는 민심을 안정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 제한, 종전 제한도 뭐예요? 러시아의 재산을 미국이 동결한 걸 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위해 쓰겠대요. 그럼 우크라이나 저 우크 땅이지만 내 땅이니까 내 돈을 내가 점령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 머리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복구 수요는 러시아가 훨씬 많다. 두 번째, 그럼 우크라이나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러시아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왜? 러시아는 토목, 건축, 산업이 없어요. 첨단, 우주, 군사, 그다음에 지하자원 이거만 있지 산업 기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절대로 복구 못해요. 북한이 가면 노동력은 되겠죠. 노동력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설계, 건축, 감리, 시공, 그다음에 여기 인프라, 기계, 전기, 전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데 러시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한테 준다? 그럼 중국 표준으로 바뀌거든요. 중국의 의존도가 커지거든요. 러시아와 중국 간은 협력도 있지만 긴장관계도 있거든요. 또 절대로 완전히 의존은 아니에요. 자, 중국에 의존하는 건 너무 부담이 돼요. 일본은 받아들이겠지만. 그 다음 유럽, 나토는 전쟁했잖아요. 거기다 땅을 안 돌려주는데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겠어요? 안 푼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안 푼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미국은 일부 제재는 풀 거예요. 그러나 경쟁력은 우리만큼 있지 않다.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서쪽 유럽으로는 끝났어요. 협력관계가. 완전히 불신관계로 넘어갈 거예요. 장기간. 그럼 동쪽으로 와야 돼요. 중국과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받겠지만 협력을 하겠지만 남는 건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원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 푸틴이 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그랬어요. 지난해 연말에 일본과 한국에 고맙다. 인내심을 발휘해줘서. 왜? 살상무기 지원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푸틴이 이번에 직접 언급했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언급했어요. 왜 그러느냐. 러시아의 이 전후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은 끝났어요. 동방으로 와야 돼요. 그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 근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만 침공 시 개입한다. 강경해요. 다카이치. 근데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북방 사계도서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 개선과 협력은 어려워요. 우리 그게 없잖아요. 북한이 러시아 도와줬잖아. 그럼 러시아가 북한 군사기술 주거나 첨단 군사기술을 줄 리가 없죠. 만약 지금 우리 장악하는 거 미국을 장악하니까 부분적으로는 주겠지만 그렇게 보면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안북 경남 정책을 쓸 거다.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왜? 지금도 현대 기아차 모스크바에 넘쳐나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도시락면, 러시아 국민 음식이 유명하죠. 왜 그러느냐? 이게 없어요, 경공업이, 소비산업이. 전기, 전자 있죠. 정밀기계 있죠. 산업이 있죠. 조선업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 한류에 대한 친화력, 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호적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은 어렵겠지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러시아와 협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가 적대국으로 하지 않았어요. 비우호국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네 선을 넘지 마라. 우리도 안 넘겠다라고. 러시아 북한이 군사합력 그랬잖아. 지금 러시아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럼 손 안 잡아요? 오로지 유일하게 병력과 지원을 해주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북한을 안 버린다. 왜? 병력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니까. 향후에도 휴전이 돼도 병력은 필요하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화장실 갈 때가 아니라 갔다 온 다음이 된다. 화장실 갈 때는 휴지가 제일 필요하죠. 갔다 와도 휴지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지가 목숨 걸 만큼은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될 거다. 손을 잡지만 점점 무게중심을 이올 거다. 자, 중국도 볼까요? 중국도 지난해 9월을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헤헤거리고 천안문 갔죠. 그런데 10월 말 경주에 온 건 시진핑이 경주였잖아요. 10월 10일 날 북한 당창건 기념일에는 누가 갔어요? 위창청리가 갔거든요. 중국에서 설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월 달에도 누가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잖아요. 북한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진핑 연하장 이런 걸 막 구석탱이에다 쳐박고 막 기분 나빠하는데 이게 국제 질서예요. 필요하면 손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전쟁이 끝나면 한국은 북방 공간을 관리해야 된다. 새로운 기회가 된다. 어쩌면 아주 큰 찬스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태위태했지만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은 건 결과적으로 잡은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이젠 전쟁 이후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 국제 질서는 이제 선악도, 동지도, 진영도 없는 무국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그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양쪽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오로지 국익을 보는 실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성전시장 이 책을 보시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책을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현 시대를 진단하는 그 일면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